안녕하세요. 노사공 포럼은 올해 들어 부설 고용노동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 원장에 이장원 전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늘은 이장원 원장과 함께 금년도 고용과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기대가 큽니다. 먼저 초대 원장으로서 인사도 하시고 포부도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힘들게 일궈 놓으신 노사공 포럼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좀 연구의 바탕을 둔 또 정책 연구의 바탕을 둔 그런 포럼 쪽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하고 또 관련된 또 객원 연구위원들 또 이제 모시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또 기존에 저희 콜로키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하고도 좀 결합해서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 노사공 포럼이 노사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장 원장께서 이끄는 고용노동정책연구원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린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장 원장께서는 그동안 고용노사 관계 분야에서 뭐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셨고, 저서는 사실은 뭐 워낙 많은데 대표적인 거 두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 배분제도 실태와 발전 방안이란 책이 2020년, 또 4차 산업혁명의 노사관계 차원 과제와 대응 전략 이란 저서를 2017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한테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일자리 사정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 일자리 사정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네. 경제가 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또 일자리는 수치로만 보면 괜찮았던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성장과 고용이 예전에는 같이 갔는데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좀 괴리 내지는 이원화된 거 아니냐. 고용은 고용대로 그다음에 성장이나 경제는 경제대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영향 요인들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좀 이런 뭐 또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자리는 굉장히 좋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이제 지표가 실업률이죠. 네. 저희 IMF 전에 뭐 완전 고용 수준이다 했었을 때 실업률이 2점 몇 프로 뭐 이랬는데 지금 작년에 평균적으로는 2.7%. 상반기에 1분기 보면은 3.0% 실업률이 3분기 되니까 2.3%라서 전체적으로 계속 실업률은 떨어졌고 평균해서 2.7%.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표죠. 실업률만 보면 고용률도 62.6%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상황이 좋은 거냐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좀 나중에 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60대 이상의 이제 그 고령층의 일자리는 상당히 늘어났고 청년층 일자리는 많이 늘지 않았고 가장 허리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 일자리는 감소됐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작년 상황이 그렇게 썩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제 내용 또는 뭐 그 구조, 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어떻든 작년 한 해 평균 실업률이 2.7%라는 것은 뭐 거의 완등고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낮은 또는 가장 낮은 국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한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고용률 70%를 목표로 했잖아요. 네. 그때 70%라는 게 모든 그러니까 뭐 15세 이상인 겁니까? 그렇죠. 전체를 다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죠. 15세에서 65세. 그렇죠. 65세. 예. 15세에서 65세까지로 하면 작년에 거의 70% 가까이. 네, 예. 네, 네. 예. 그래서 고용률 또는 실업률 이런 수치를 본다면 작년이 네. 고용 사정이 대단히 양호했다. 근데 양호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이제 반박하는 이제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네. 결국은 이제 일할 의지가 없이 그냥 쉬었다. 나는 일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실망 네. 실업자들, 네. 아유 이제 나가도 괜찮은 일자리도 없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임금 준다면 난 차라리 쉬겠다.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이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죠. 근데 그 청년 중에 15세에서 이제 34세까지 우리가 이제 청년 경제 활동 인구로 보는데 또 40만 명은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실업률이 낮은 데는 네. 또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이유가 있다. 이게 다 일자리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아예 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또 이런 또 이제 지적들을 하시죠. 뭐 그러나 이제 통계라는 것은 통계는 통계 예. 객관적으로는 예. 뭐 또 다른 나라도 젊은이들이 사실 비슷한 그런 양태거든요. 일본도 그런 뭐 그걸 보이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루도록 하고. 자, 작년에 고용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2024년 고용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일자리 상황이 뭐 급변하거나 새롭게 뭐 정의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년에 그런 그 좋은 어떤 그 성적표의 뭐 추세가 올해도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전망치로 나온 거를 보면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새해 전망을 내놓은 걸 보면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작년 같은 상반기에 비교해가지고 25만 명 정도 늘 거고 하반기가 되면은 또 26만 명 정도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또 늘 거고 해서 연간 평균에서는 25만 7천 명, 그러니까 26만 명 정도가 증가할 거다, 취업자 이제 수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2,800만 여 명 정도의 이제 취업자가 이제 올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추세인 거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취업 상황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실업률을 보면은 이제 상반기가 조금 높습니다. 졸업 시즌도 있고 뭐 해서 상반기 2.9%, 하반기 2.4%. 그래서 연간 2.7%. 네. 뭐 올해하고 같은 이제 그 뭐 작년하고요. 그렇죠. 작년하고 네. 같은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고용률도 역시 비슷하게 62.9% 정도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추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 아주 그냥 갑자기 더 좋아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나빠지지도 않고 현상 유지를 좀 해 나갈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률,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율, 그리고 이제 실업률로 본다면 대단히 양호한 지표입니다. 네. 작년과 비슷하게 한 30여만 명 취업자가 늘어나고 실업률도 한 2%대를 유지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면 사실은 산업별로, 업종별로는 아마 일자리 명암이 굉장히 엇갈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내놓은 전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죠.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이제 고용과 산업 양쪽에서 매칭해서 이제 이 업종별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상반기,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현장 중심으로 이런 전망치를 좀 끌어낸 이제 그런 그 전망들인데, 그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철강, 기계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뭐 그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은 괜찮아 보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했습니다. 좀 늘어날 것이다. 작년 대비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조선업이 한동안 굉장한 이제 침체를 겪다가 지금 이제 선박 발주량이 이제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쪽 일자리가 상당히 이제 늘어날 거다. 한 상반기에 한 6천 명 정도 조선업종에서 이게 늘어날 거고 뭐 그래서 이제 국내 인력 갖고서 충당이 안 돼서 지금 뭐 외국 인력도 지금 조선업에서 지금 더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고요. 반도체도 계속 안 좋다가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일만 좀 남은 거죠. 이제 어느 정도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올해 반도체 쪽. 그래서 이제 고용도 좀 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기계 업종도 좀 늘어나고 자동차도 작년에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뭐 사상 최대의 그런 매출과 이익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 삼성을 제치고 현대가 이제 그 매출과 수익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1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뭐 이런 일자리 상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뭐 올해도 조금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섬유 뭐 이런 쪽 금융, 보험, 뭐 건설, 디스플레이 별로 그렇게 큰 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업종별로 아주 나빠질 거다. 이렇게 뭐 보이는 업종은 이제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 업종은 이제 살펴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는 보이지만 현재 통계치로는 이렇게 딱히 대분류나 중분류상으로 그렇게 콕 집어서 이 업종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그 외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성장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장도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물론 이제 진행이 돼봐야겠지만 올해는 뭐 2.1%, 2%, 2.3%까지 국내외 이제 기관들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좀 성장이 약간 개선은 된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성장은 한 3% 정도는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2% 초반이라면 전 세계의 그런 그 경기가 좋아지는 뭐 그런 추세를 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 잠재력이 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 또는 떨어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수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우리 노동시장이나 이 좀 그 전반적으로 그 주변 제도의 어떤 구조 개혁이 뭐 중요하죠. 그게 진행되는 동안 좀 힘들겠지만 진행되면은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아질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우리가 변수라고 볼 수도 있고 고민해야 될 이제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것인지 어떤 이제 개혁을 좀 할 것인지 선택을 좀 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그 일자리에 영향을 뭐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뭐 10몇 프로 가다가 다시 뭐 5%대로 떨어지고 롤러코스터처럼 이 최저임금 때문에 경기도 그렇고 일자리도 많은 지금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정해졌지만 이제 올해 최저임금은 2.5% 정도만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최저임금 그 제시하고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임금 수준에서 갑자기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없는 거죠. 2.5%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감안하면은 그냥 다들 감내할 만한 뭐 상승률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이 일자리가 갑자기 뭐 준다든지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은
최저임금 변수는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연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를 유예시켜주자 하고 그런 이제 입장 때문에 여야가 협상도 하고 뭐 계속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지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유예 없이 그냥 법 적용이 지금 현재 됐죠. 50인 미만 이제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런 산업 안전 관련된 이제 사건 사고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실제로 중소사업체 사업장에 줄 영향, 뭐 심리적인 영향이나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고용을 좀 확대하고 경기 전망이 좋아 보이면 조금 일자리를 늘려서 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업, 중소기업들에서 고용을 늘리는 걸 좀 주저하거나 또 반대로 조금만 나빠지면은 또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형사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우려된다. 물론 이제 노조 측에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희생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또 주장도 합리적으로 좀 설득하고 계시지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올해 고용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수로 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성장은 작년보다도 높아져서 성장률이 낮아서 고용이 줄은 뭐 이건 부정적인 효과는 없고 네. 최저임금도 2.5%니까 이게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네. 이것 때문에 중소사업장, 영세사업장의 네. 고용이 네.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전체 총량 고용이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뭐 집단이라 그럴까? 네. 보면 이제 청년이라든지 특히 요새 이제 뭐 고령자 네. 의 고용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은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원래? 지금 청년 고용은 이제 역설적이게도 네. 청년 이제 절대 숫자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고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저출산 사회라는 것이 이제 경고 등이 아니고 이제 현실화가 돼가지고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숫자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는 게 뭐랄까요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덜 하지 않겠냐 심한 정도가 그런 면에서는 고용 상황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뭐 조금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청년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 기업들이나 업종을 보면은 중소기업들은 청년을 고용하고 싶어도 청년들이 잘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뭐 못 뽑고 있거나 외국 인력을 지금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청년들은 좀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임금 수준이 안 맞는다. 그다음에 그런 거 근로 조건이나 환경 자체가 안 좋다. 또 경력 발전이 안 돼서 뭐 안 간다. 뭐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비어있는 일자리로 가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처방하기보다는 결국은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이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조금 더 이제 늘려줘야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그쪽 일자리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기업들은 해외에다가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또 국내 일자리에는 생각만치 투자도 뭐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최근에 뭐 반도체나 몇몇 그렇게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졌지만 또 이제 공공 부분도 이제 지금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공공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한계 내진 또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사람 수를 더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생각만치 지금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쉬었다고 하는 청년이 40만 명. 이게 이제 눈높이가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령자 문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했거나 지금 은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대부분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면은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정부 지원 뭐 그런 이제 그런 그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일자리 이제 이런 쪽 일자리로 많이 가시죠. 그래서 60세 이상 일자리 늘어난 거 보면 이제 고용의 질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개선하려면 결국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이른바 계속 고용. 그게 꼭 법적인 정년을 늘리지 않더라도 이런 그 정년 후에 다시 재계약이나 재고용 해가지고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고령 인력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일하던 데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일본이 이거에 이제 그 먼저 우리보다 성공을 지금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제도를 우리가 이제 빨리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이런 그 노사정이 논의는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그 제도가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일부 계속고용 제도가 지금 실시되긴 하지만은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임금 체계 문제나 이 사회보험 문제나 같이 이렇게 개선해 줘야 될 문제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올해 저는 여기에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이 고령자 일자리에 조금 좋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노사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시장적인 뭐 이슈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노사관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작년에 사실은 뭐 노정관계, 노사관계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해라고 겉으로 보기는 보여지는데 작년에 노사관계를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래서 노정 관계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갈등 국면이었고 대화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대치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노사 관계로 보면은 오히려 그 노정 관계에 치여서 그런 것도 있을까 싶은데요. 노사 관계 자체는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다. 공식적인 분교 건수는 이제 211건으로 조금 이 빈도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 이제 19 국면 속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임금도 뭐 당연히 못 올렸고 또 고용도 이제 좀 어려웠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경제가 이제 탈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하니까 밀렸던 임금도 조금 더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늘어난 모습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또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그 어느 정도 이제 고임금 요구가 작년에 뭐 한 4% 정도의 그런 그 협약임금 인상률을 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가를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는 뭐 평상시에 그 안정적인 저는 노사관계 국면에서 보였던 이제 수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노정관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법법을 이제는 이제 관행적으로 많이 용인해 왔는데 그런 걸 많이 이제 용인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 법과 원칙을 뭐 정부가 준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불법성, 뭐 불법쟁이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실현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물론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의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사관계의 어떤 그런 그 완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뭐 수치상으로 보면 노사관계는 저는 큰 작년의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노정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시끄러웠고 굉장히 대치 국면으로 좀 우리 사회를 조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던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불법 노상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노사가 스스로 말하자면 교섭하고 타협하는 네. 이 방향으로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네. 불법 노사관계, 불법 행위가 있으면 노든 사든 정부가 개입해서 네. 이게 노정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사정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불법을 아니하면 결국 노사가 직접 교섭하고 타협하는 관계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사관계가 한 단계 질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가 특히 이제 대기업 쪽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데 이제 파업 없이 이게 교섭은 시끄러울 수도 있어도 결국은 협상해서 같이 타결하는 이런 모습들 연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우리 노사관계 이제 그런 원만한 대화 타협에 입각한 그런 노사관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결실을 좀 봤다.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중재자나 심판자로서의 이제 정부의 역할도 어떤 노든 사든 원칙대로 어떤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어느 정도 또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에 이거는 비단 고용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과제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노동개혁이 있거든요. 네.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개혁은 작년에 중점적으로 이제 제기된 국정 과제 이슈였고 또 올해도 계속 이른바 3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하겠다라고 정부, 여당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3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제 3대 개혁 중에도 이제 노동개혁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이고, 한데요. 그 노동개혁에 있어서 왜 해야 되냐? 작년에 나왔던 건,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어떤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좀, 제대로, 좀 효과를 낼 수 없는 제도들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노동시장 제도를 좀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현재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원청하고 하청 간의 현격한 임금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중소기업은 더 안 가려고 하고 청년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악순환을 이제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이제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법치주의에 입각한 노사관계. 이것도 이제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중요한 또 정부가 주장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법치주의 노사관계는 뭐냐? 보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그다음에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그다음에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등등등 이제 정부가 내세운 이제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됐냐? 정부가 내세운 대로 이런 노동 개혁 과제들이 잘 추진됐냐? 추진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과제도 있지만 뭔가 좀 제대로 잘못 풀었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손을 대가지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69시간까지 그러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비판이나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지금 52시간까지만 하라고 한 것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이것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걸 더 유연하게 확대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로 하자라는 취지가 맞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도 다시 해보고 또 현장조사도 해보고
또 업종별로도 다시 또 이제 조사를 해보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또 정부가 막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근로시간 제도 뭐 이른바 유연화죠. 근로시간 유연화 이거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결국은 작년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정부의 노동 개혁 전체의 어떤 그 에너지가 또 국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감이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저하돼 버렸다. 뭐 이런 이제 조금 문제를 좀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크게 세 가지를 하나가 이제 법치 확립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제도 관행 개선. 근데 법치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법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노사관계 현장에서 법치가 상당히 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이중구조 개선, 뭐 법제도 관행 개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뭐 근로시간 제도, 임금 체계 개선 이게 다 여기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건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로 너무 뭐 이연된 미뤄진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제를 하려면 이제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대화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는 기능이 별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경사노위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이런 과제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다시 보기도 하고. 작년에는 노동개혁 과제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야당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뭐 이른바 우리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갈등이고 쟁점이었죠. 네, 그렇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노조와 야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조법 2조, 3조 내용을 개정하자라는 게 이제 그 노란봉투법의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발단은 이제 대우조선, 하청, 이제 노동자 이른바 이제 뭐 불법 파업, 현장 점거 파업을 보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불법 파업이다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또는 하청 노동자로 제대로 살 수가 있냐 또 우리의 교섭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냐 이게 문제다 해서 노조법을 개정해서 이제 사용자들도 바로 우리 직접 사용자뿐만 아니고 원청 사용자까지도 교섭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우리 권리를 확대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사용자권을 확대하고 또 이 불법 파업의 어떤 그 범위를 조금 뭐랄까 풀어가지고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이제 손배 청구가 들어가는 거를 또 제한하고 또 개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 손배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런 노란봉투법의 이제 핵심 내용들인데 결국은 당연히 사용자들은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파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청에서 그러면 원청에게 다 교섭 요구를 하면은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 다 허물어져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노사관계 제도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하게 반발하고 또 정부 여당도 그거를 결국은 받아들여서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돼서 왔지만은 이 행정부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일단 됐죠.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현재 됐지만 이거는 이제 뭐 없어졌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이번 이제 총선을 치고 나서 또 새롭게 야당이나 노조들이 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노란봉투법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진짜 통과돼서 법제화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그동안 민주화 이후에 정착되어가는 단체 교섭 질서가 단체 협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야말로 노사관계 사회가 뭐 무질서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가 와요. 그래서 이 법규범이라든지 노사관계의 근본 질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지금도 해야 될 그런 입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하청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자기 집단적 권리를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노란봉투법에 안은 다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 자체가 있는 한 그와 유사한 요구는 아마 지속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노란봉투법은 법리적으로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그분들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참 이중구조 해소라는 게 원칙은 다들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게 참 쉽게,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있고 또 시장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서 하려다 보면 또 무리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조선업 같은데 조금 시범적으로 정해서 원화청 간에 이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격차가 줄고 차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좀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정했다고 해갖고 이중구조가 갑자기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위아래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런 원화청 격차 해소 문제를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임금 체계를 우리가 왜 개선하고 개혁해야 되는지가 또 이 원화청 관계에 있어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저는 공통된 임금 체계의 어떤 틀을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상당히 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 입법 요구가 다시 나오기 이전에 고용노동부나 추진하고 있는 원화청 상생 협의체 이런 게 좀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상당히 노력은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지금 올해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 및 확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노동계가 연말에 이제 복귀를 했지만 거의 1년간 정부 출범 이후에 경선의회 불참해서 파행을 겪었는데,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마침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선의회에 참여하는 이제 노사정, 이제 한국노총만 이제 노조 쪽에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지만 대표자들이 오늘 모여서 올해 경선의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하는 자리를 오늘 마련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여하튼 작년보다는 올해 한국노총이 작년 말에 이제 복귀를 선언하면서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좀 활기차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예전에 이제 정치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노동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정치적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 사회적 대화 주체들도 거기에 휘말리거나 그 분위기에 눌려서 제대로 사실은 대화하기가 힘든 그런 게 이제 작년 분위기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좀 이 총선 물론 거쳐야 되지만은 총선 이후라도 조금 이제 이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대화 타협의 정치가 있어야 우리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도 저는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아까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근로시간 제도가 왜 실패했는가도 그렇고, 또 임금 체계 개혁, 또 상생 협의 재가동 이런 것들, 또 계속 고용 문제, 고령자들의 계속 고용 문제, 이렇게 당장 풀어야 될 지금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경선의회 같은 사회적 대화체가 지금 할 일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할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해야 될 숙제가 많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항상 다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걸 알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나가서 놀다가 뭐 급하게 숙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약간 보면은 성실하지 못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사회적 대화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시간을 허비하다가 급하게 뭐 합의하고 뭐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차분하게 꼼꼼하게 이런 다층적으로 사회적 대화체를 좀 가동하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내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뭐 과제는 사실 어려운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구조 개선이라든지 법제도 개선 뭐 이런 노동개혁 과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또 긍정적인 측면은 뭐 고용 사정도 어느 정도 좋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노총이 경선노위 복귀하고 해서 원래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바꿔 말하면 노사관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노사관계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거나 뭐 이런 것은 조금 우려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덜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정 관계가 불안했기 때문에 노사 관계가 불안한 것처럼 비친 측면이 작년에 있었는데 뭐 어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체에 복귀해서 이렇게 대화 구면을 이어간다면은 더 조건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노사 관계가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가 길게 시야를 조금 길게 넓게 내다보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와 노사관계 사정이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됩니다. 굉장히 지금 뭐 대변화,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잡아 중장기적인 어떤 일자리 또는 뭐 노사관계 전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중장기로니까 뭐 5년 후, 10년 후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한 5년 이내까지 앞으로 내다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근미래죠. 가까운 시기에 어떤 우리가 이제 영향들을 받을 것인가 보면은 좋은 거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총선 국면이죠. 근데 누가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을까 뭐 이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분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여야 간의 어떤 그 대립하는 정치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그러면 극복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로 많이들 지금 생각들 하시죠. 계속 불안하게 지금 이렇게 정치 국면이 가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노사관계나 일자리 어떤 환경도 좋지 않은 쪽으로 그게 영향을 저는 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올해 이제 미국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는 그 경제 환경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컨대 뭐 그 전기차나 뭐 그런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하면은 보조를 많이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금 잘 안 지켜지는 분위기고, 또 그런 거를 미국 정부나 주정부가 잘 안 지키더라도 미국 국민들이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뭐 외국에서 들어온 수출품도 그렇고 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투자한 것도 그렇고 뭐 일단은 뭐 그냥 뭐 조금 말을 좀 바꿔도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발목 잡혀가는 느낌.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제 미국 이런 이 대선 전후로 이게 좀 예견이 되고요. 그 이후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이제 중국 변수가 지금 무시 못할 변수죠.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요새 경기가 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안 좋은 이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한테도 수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별로,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대만하고의 양안 갈등이 이게 혹시 안보 갈등으로 번지면은, 또 우리도 상당한 지금 이 경제의 어떤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전 그래서 이 대외 환경이 올해 또 당분간 몇 년간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저출산 문제죠. 이게 이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갑자기 몇 년 동안 애가 적게 낳았는데 올해나 내년서부터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우리 경제에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그다음에 인력난을 불러온다, 또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당히 일을 해도 되는, 이제 뭐 좋게 보면은 이제 경쟁이 이제 적어지는 건데, 나쁘게 보면은 열심히 일할 또 유인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당분간은 해결할 지금 어떤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나 노사관계에 저는 이제 상당히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당분간은 작용하지 않을까. 뭐 약간 좀 그런 비관론이 좀 강합니다. 비관론이 강하다. 비관론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은 이제 낙관인데. 네. 근데 이제 하나 뭐 최근에 낸 이제 뉴스를 보니까 모 기업에서 그 직원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1억 원을 네. 지급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는 이제 그 지급에도 아직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더만요. 네. 1억 원 지급하면 기업에게 뭐 증여가 되거나 뭐 이런 세부담이 많고, 이걸 기업에게는 손비로 처리해줘야 되고, 근로자에게도 이게 그 임금이 아닌 다른 걸로 네. 해가 뭐 소득세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네. 하여튼 이런 그 노력을 좀 구체적인 네. 예를 들어 뭐 아이 하나 놓으면 1억 참 100만 원 축하금을 준다, 이건 큰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1억 원을 준다 하면 저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래서 1억 원을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받는 그 부모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우리 기업들 무슨 어디 무슨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세액공제 제도가 예전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자기 직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 1억 원씩 애 나면은 저는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이제 세액공제나 이런 정부가 이제 세전면에서 확실하게 혜택을 줘야 돼.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우리 전체 노동시장이나 경제에서 새로운 좀 활력 또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그 발전 경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창하게 이렇게 싹 다 바꾸면, 또 법을 바꾸면은 좋아질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효과가 별로 없고 되기도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현장에서 실천하고 우리 기업에서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제가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론이 바로 저도 이제 그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출생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의 하나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는 정치, 네. 하나는 이제 국제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현실화된 미래는 우리에게 낙관적인 미래가 되도록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노사관 포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고용노동정책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우리 포럼 안에서 우리 이 정책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 열심히 또 주변 분들하고 의논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노사공 TV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 원장님 가끔 네. 새로운 어떤 노동 이슈라든지 쟁점에 대해서 네. 해설도 해주시고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관련 브리프를 하는 입장에서 예. 뭐 이런 이제 뭐 활자화된 뭐 네. 온라인으로도 이제 그런 브리프 서비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노사공 TV에 나와서 뭐 저만이 아니고 또 관련된 우리 이제 이 전문가들이 네. 출연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대담입니다. 네. 하여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